그동안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각종 침체 경고음들, 또 비관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경기 침체 잡음들 그리고 경고음들을 말끔하게 해소했는데요. 다만 중국 쪽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연착륙과 골디락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 쪽은 헝다 사태가 발목을 붙잡지 않겠냐 이런 경고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IMF의 중간 수정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고요. 또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올해 그 첫 FMC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당초보다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비밀의 정원 원칙을 좀 지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12월보다 매파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 나스닥 지수 빅테크 업종의 실적은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는. 예. 사실 그 주가는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매파 상황이라면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국채금리도 사실 어제 국채금리 이렇게 그 발행 물량이 주는 관계로 해서 국채 그 10년물 금리는 금리가 더 떨어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원칙대로 한다면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FMC 내용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좀 지난 그 밤사이에 발표했던 IMF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올라서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월가에서 이번에 IMF 전망은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초에 미국 경제 침체론 뭐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은 IMF의 그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월가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전망은 중간 전망입니다. IMF는 분기별로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4월과 10월은 회원국 전체, 예. 그다음에 1월과 7월은 중간 전망, 수정 전망에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를 주배하는 30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중간 전망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의 그 침체 우려를 말끔히 분식했다는 것은 올해 그 성장률이 작년 10월에 2.9에서 불과 한 4개월 만에 0.2%포인트 비교적 큰 폭을 올렸거든요. 예. 3.1%를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권역별로는 선진국도 이렇게 세계 경제에 기여 있고 신흥국도 기여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에서 보면 권역별 그 편차가 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만큼 질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마 월가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는 예. 연초에 올해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경기 침체 우려였었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는 우리 일부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는 이번에 IMF의 세계에서 가장 예측이 높은 IMF 전망치로 보면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플레가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 인플레가 이게 소비자 물가 기준입니다. 작년에 그 피크를 쳐서 6.8%인데요. 올해는 5.8% 많이 떨어지죠. 예. 내년은 4.4%인데요. 세계 물가 상승률은 어느가 좀 정상일까 하는 측면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요. 신흥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세계 물가는 약 5.5% 정도가 높으면 좀 인플레가 있다. 낮으면 지금 물가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 올해 그 세계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5.8%니까 거의 인플레가 잡혔다. 내년에는 4.4% 되니까 세계 평균 물가보다 낮아진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연착륙, 물가는 잡힌다. 그러면 증시적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거 펀더멘탈 측면에서 골디락스 장세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오늘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실적 관련 소식들 한 번씩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 거래에서 1% 하락하고 있고요. 또 알파벳 역시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매출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이 시간 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빅테크 예. 테슬라를 빼고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마일드를 한번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 PER이든가 이런 지표에서 보면 고평가 부담.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비밀의 정원 원칙을 지키는 페드 문제에서 의외의 결과.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그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지금은 PER 지표보다는 사실 성장성 지표에서 PSR 지표라든가 예. 미래 잠재 가치적인 측면에서 사실 PDR 지표를 더 중시하는 것이 지금 모습인데요. 어차피 PER은 고평가를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분야, 수익을 발생하는 주력 분야의 성장성 지표가 좀 월가의 기대치보다 못 나왔다. 예를 들어서 EPS라든가는 잘 나왔는데 예. 성장성 지표에서 좀 기대에 못 미쳤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시간 안에서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건 미국 경제겠죠. 네.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관론도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말끔하게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네, 말끔하게 잠재졌죠. 예, 우리 그 국내 일부 증권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민간 저축분이 이제 고갈되니까 2분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망치 나온 거를 보면 미국의 IMF의 그 작년 10월의 전망치가 사실 1.5%거든요. 4개월 만에 올해 똑같은 전망치를 2.1%, 0.6%포인트 제고했습니다. 미국의 신기술이 얼마나 지금 그렇죠. 알파고라든가 이런 게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실물 사이드에서 민간 저축분이 고갈돼서 민간의 그 소비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영거 입장에서도 그만큼 웰스펙트 부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부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민간 소비로 전이될 수 있는 소위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소득 대체 효과에서는 민간 저축분이 가결돼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주가 상승에 따라서 소위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를 이렇게 4개월 만에 세계에서 예측이 높은 IMF가 끌어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 경착륙이야 연착륙이야 이런 표현을 사실 경기 침체냐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BER에서 보통 2분기 연속 예, 성장률 가지고 이렇게 사실 추이를 판단하는데요. 종전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경제 작년에 그 3분기에 4.9%, 4분기에 3.3% 잠재 성장을 얻었기 때문에 플리머시 이것은 경기적인 판단 지표를 보면 회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기 이후서부터 미국 경제가 경기 순환상에 노랜딩이라 할 만큼 이게 순환 변동이 그렇게 이렇게 그 뚜렷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경기에서 보면 정점은 크게 올라가고 저점은 떨어지는 이걸 경기 판단이 늘 것이냐. 예를 들어서 3분기 성장이 4.9인데 자 4분기 3.3% 굉장히 높긴 하지만 예, 이게 단순히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과정에서 노랜딩 그러니까 MBR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이 뚜렷해 되면서 경기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관점에서 감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2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인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월가에서는 럭키 리커버리 아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용어인데요. 예, 럭키 리커버리.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주 성장률 높고 질적으로도 가장 튼튼하다. 럭키 리커버리. 그레이트 리세션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번에 IMF 전망치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발표됐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일색이었습니다. 이번에 IMF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 진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IMF 전망치는 작년 10월에 2.1%에서 2.2%에서 2.3% 제고되고 예. 내년도의 성장률도 2.3%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추정치를 보면 잠재 성장률이 지금 1.7 내지는 2%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사실 한국의 지금 IMF 전망치를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잠재 성장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예. OECD와 IMF는 올해 성장 2.3%로 높게 봤습니다. 근데 한국의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는 2.1, 2.2로 올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히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가 예. 죄송합니다. 연초에 부진한 이유는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자 우리가 잠재 성장률 웃도는 올해 성장률 2.3%, 그다음에 내년에 2.3%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 증시가 부진한 게 일부 교수가에서 얘기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원인이 아니죠. 뭐가 원인입니까? 결과적으로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되는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내년부터는 금투세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니까 예. 이런 쪽이 주식 관련된 세율이 최고 높고 그다음에 일부 오너들 그렇죠. 지배구조들이 터널링 부의 이상한 박도로 자기 2세대, 3세대한테 예. 내주는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주주들은 주주 친화 정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라든가 인색하거든요. 예. 이건 뭐 우리나라 많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돌아오는 게 적으니까 예. 개인 투자가 그다음에 예. 죄송합니다. 스튜디오가 연기금 같은 많이 경우 감소합니다. 연기 같은 미국과 중국 증시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나쁘게 아니다. 증시가 부진한 게 어떠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예. 자사주 매입과 배당률 제고라든가 감세를 통해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 주식과 관련된 세제는 단순화시키고 예. 감세를 시켜야 된다는 명확한 한국 증시의 부진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나왔다. 펀더멘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이 문제가 명확히 이번에 IMF 전망치가 나왔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했던 시각과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쪽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일 증시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헝다 사태가 터져서 그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이 당황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에 증시 부양이라든가 경기 부양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제 그 조치가 발표되고 나온 한 이틀, 3일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엔 다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예. 국제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홍콩 주가도 한 2.8% 정도, 2%대 떨어지고 상해 지수도 다시 1.8%로 지금 이렇게 우리 예.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다시 홍콩의 지수는 2.3%, H 지수는 한 2.8% 떨어졌을 겁니다. 상해 지수가 1.8%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홍콩 법원이 헝다의 그 청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소위 에버그랜드 사건을 대기해서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렇게 중국과 홍콩의 주가가 3일 만에 다시 재추락하는 데에는 중국이 이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할 때 근본적 문제냐 아니면 캠플 주사의 대증적 성격이냐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대증적 성격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그들의 여신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멤버드급 경기 부양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첫 출발이 재원 조성 문제입니다. 멤버드급에서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미국의 중국이 이렇게 재원 조성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에 그 홍콩 법인이 에버그랜드 그 소위 헝다의 청산을 승인한 걸 계기로 해서 지난 그 4년 이상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헝다 그런 문제를 잠시 좀 말씀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헝다 에버그랜드는 중국이 그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렇게 업체이고 그다음에 기득권과 가장 결탁한 소위 부정부패 온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실체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부동산의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부동산 개발업체냐, 부동산 레버리지 헤지펀드냐 할 때 저희들은 부동산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레버리지 헤지펀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그림자 금융, 피해 나가는 그림자 금융을 위해서 무려 100배까지 운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원금이 100원이라면 100배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을 운용한 겁니다. 예. 이겁니다. 좋을 땐 좋지만 이게 가능하냐? 그만큼 권력층의 비호가 거기에 부정부패가 따르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반 시진핑 계획에서는 반 시진핑 세력이 응징한다는 각도에서 이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4년 뒤에 터질 때는 리먼 사태가 재현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됐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가 되거든요. 이자만 연명해 가서 왔는데요. 예. 홍콩의 법인이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오고 부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그렇죠. 청산해라. 홍콩 법인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콩 법인이 청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중국 본토 법인이 승인하는 건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헝다그룹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사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당시에 이 시간을 통해 더 큰 문제인 부동산 위기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진단 해주셨었죠? 네, 우리가 시진핑 입장에서는 예. 증시가 추락하는 게 문제냐, 부동산 위기가 문제냐 했을 때 사실 증시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인 부동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근데 바로 그 헝다그룹의 파산 그렇죠. 문제가 지금 나오고 예. 있죠. 바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재원 문제인데요.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300%가 넘는 상태에서는 토털리 중국의 돈으로 보면 5조 5천 작년 10월서부터 국채 1조 위안 정도의 투자를 예. 발행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시 2조 5천 위안 정도 발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해당되는 이 돈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마련할 길이 없다. 그러면 국채 발행하지 않느냐. 국채 발행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현지 법인에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청산, 결정. 이렇게 해서 지금 사태에 부동산 문제가 과연 중국의 지금 4년 전에 헝다그룹 사태가 처음 났을 때 리먼 사태의 재현이다. 그 트라우마가 재현된다 해서 중국발 금융위기, 부동산, 엄격히 얘기하면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국제금시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헝다 청산 명령 이슈가 생기자 이번에 증시 부양책을 주도한 리차 총리에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대노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아주 대노의 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노의 딸이는데 이 문제도 좀 짚어드렸습니다. 예. 리창이 주도했던 사실 중국의 부양책은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너 서방에 너무 하는 거다. 예. 친서방강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연기금 투자 확대, 위법 행위들 하든 감독 강화, 상장 기업 가치 제고,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금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략과 뭐가 차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보는 무슨 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때 증시 부양책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관련해서 사실 너무 서방이지 않느냐, 서방 체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증시 부양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시진핑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반대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증시 부양보다는 사실 부동산이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증시 부양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이렇게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두 가지 너무 서방 위치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당신 무슨 이런 대책을 펴느냐. 또 지금 절대군주 체제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켰으니까 예. 결국 이렇게 총리라든가 중개 총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고스란히 일주일도 안 돼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요 대목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 그 홍콩
투자자, ELS 투자라든가 중국의 금융상품을 많이 투자한 입장에서는 예.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제대로 끝내드리겠습니다. 헝다 천선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캐시플링에 홍콩에서 캐시플링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마진컬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마진컬이 발생하면 다른 데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딜러버리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끌어들이려면 과거 2009년에 리먼 사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진컬이 발생할 때 딜레버리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자산을 첨가해서 사실 이 마진컬을 응하는 과정에서 세계 금융 위기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똑같은 과정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발 금융 위기에 세계 금리가 되려면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다른 다 정가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헝다그룹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를 정가시킬 수 있는 글로벌 정도가 중국의 금융사는 거의 그 글로벌 정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헝다그룹의 레버리지 비율은 높은데 글로벌 정도가 적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정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당면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발 부동산의 그 글로벌 금융위, 일본 사태 같은 금융위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위기에 따른 비용을 안아야 되니까 중국 경제가 나선형 악순환골이 형성되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나선형 악순환골은 뭘까?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선형 악순환골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골입니다. 비셔스 사이클. 그래서 중기 고도 성장 과정에 후유증이 있다가 이것이 뭐냐? 계속된 진짜 지금 헝다 사태 이후에 한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것 이렇게 보니까요. 36차례 정도, 내가 파악한 건 36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한 대중적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과 증시 측면은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주가 침체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과 증시 침체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물 경제 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냐. 예. IMF에서도 앞으로 중국이 올해 성장률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이렇게 성장률은 작년보다 이렇게 높게 했지만 4%거든요. 예. 그리고 2025년 썼던 성장률이 4%를 그냥 중계 목표 성장률 밑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중계에 대해서 케너스 로퍼크 교수는 중계 2에서 3% 제출할 것이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플 주사, 대증요법, 예. 충격요법, external shock이는 충격요법은 안 된다. 뭐든지 구조 문제를 개편시켜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시진핑 문제니까 시진핑이 축출되거나 시진핑이 양보해서 지금의 경제 운영 체계를 바뀐다든가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로스 패스 성장 과정에서 외연적 성장 과정, 양뛰기 경제에서 천리마운동 같은 생산성 과정, 그 양뛰기 경제에서 지금은 그거에 따라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루이스 전환점이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인건비도 높아지고 예. 규제도 높아지고 땅값도 높아지고 세제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진핑 계열의 이렇게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그때 충격요법, 대증요법 가지고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이번에 사실 증시의 대규모 보행창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다음 달에는 지준율을 0.5% 내린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시 부양장에 연속해서 지금 나오는 중에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런 것이 그렇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는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끊이질 않았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증시 부양책이 멤버드급이니까 예. 우리 작년 10월부터 따진다면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되니까 이번에 다르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홍콩 ELS라든가 또 중개 금융상품도 많습니다. 만약에 사실 홍콩의 현지 법인의 헝다그룹에 대한
청산에 승인할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결국 한국의 금융사들이 중국에 부동산 투자했던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의 승인 문제가 중국 본토의 승인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사가 상해라든가 뿌동이라든가 투자했던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개성공단 사태 같은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게 아닙니다.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를 재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